트럼프가 내세우는 거는 이제 네. 뭐랄까요? 뭐 너무 동맹국들이 우리를 착취한다. 네. 미국을 착취한다. 뭐 이런 생각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유럽 동맹국들이 자기 GDP의 2%도 국방비에다 안 쓴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우리가 왜 나토 동맹국들 지켜주고 있지 네. 않냐. 미국이 그동안 이렇게 그 뭐 약속 지키고 지켜주고 했는데 네. 정작 그 나라들은 미국을 이용만 하면서 자기네들 것들만 챙겼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됐으니까 네. 트럼프의 미국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도 미국을 좀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 미국을 상대할 때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 한번 정말 잘 찾아서 분석해서 한번 다루어 보자라고. 네.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기자 김원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의 윤곽이 빠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국방부 장관에는 이라크전 참전용사 피트 헤그세스를 내정했는데요. 그걸 찾아봤는데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네, 폭스 TV 프로그램 하나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만큼 정말 2기 행정부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크게 다른 길들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야말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네. 앨런 머스크는 정부 효율성위원회 여기 장관을 맡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어떤 정부 조직 개편, 정부 개혁 선봉장에 정말로 설 것 같습니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의 서정근 교수님 모시고 트럼프 요즘 흔히 트럼프 2.0이라고 하더라고요. 트럼프 다음 정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거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이런 분석들 많이 하시던데 상하원을 모두 다 아직 결정은 다 확실하게 결정은 안 됐죠. 상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조금 언론마다 분석이 틀린데 네. 더 힐이라고 이제 의회 전문 매체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는 미국 하원 지금 선거에서 여전히 개표 중이지만 219석을 거의 확보한 걸로 보아서 네. 공화당이 이제 하원도 다수당을 장악한 것으로 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네. 우리 언론도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고 이럴 경우에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까지 꽉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통상적으로 미국 의회와 대통령 관계를 얘기할 때 항상 그 얘기해야 되는 것이 상원의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제도. 네. 그러니까 하원 같은 경우에는 다수제 기관이라고 해서요. 다수당이 되면 소수당에 비해서 항상 모든 의제에서 이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원 같은 경우에는 하원의 그 의원들이 굉장히 그 정당 기율도 세고 그다음에 다수당은 항상 소수당에 비해서 이제 그 의제 선점 권한이 굉장히 큰데 상원은 이제 100명으로 구성돼 있고 상원은 한 명 한 명의 그 상원 의원한테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그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극복하려면 60명의 그 의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내년 1월 3일에 개원하는 미국 상원 지금 의석 분포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51석보다는 53석이 많은 거니까 과반은 넘었지만 네. 60명이 있어야 필리버스터를 극복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7석이 모자라죠. 그럼 민주당에서 7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7명이 도와줄 리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상원의 필리버스터에 적용이 되는 이 법안이냐 네. 아니면 상원의 필리버스터와 상관없이 단순 과반으로도 통과 혹은 폐기가 가능한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017년 12월에 통과시켰던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내년에 이제 그 일몰이 되는데 일몰이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연장하려고 할 때 그는 이제 2017년 12월에 통과될 때도 단순 과반으로 통과되도록 상원의 의회 규칙관이 유권 해석을 해줬어요.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필요 없다. 네, 인정 안 이거는 이제 해준다. 굉장히 그 예산에 관련된 항목이기 때문에 예산 조정 법안이라고 하는 그 규칙에 태울 수 있다라고 네. 유권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 연장하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 필요 없이 단순 과반으로도 되는데 2022년에 여름에 통과됐던 반도체 과학법. 네.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그 법 같은 네. 경우는 통과될 때도 필리버스터의 적용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공화당 상원의원 13명인가요? 17명인가요? 가 이제 민주당 쪽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 당시 지금도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니까 그래서 이제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 과학법을 폐기하려면 이건 필리버스터 적용 대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지 이게 않겠군요. 쉽지 않죠. 네. 네, 네. 그러면 칩스에서
트럼프 그냥 대통령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당선자라고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10센트도 줄 수 없다. 보조금 왜 주느냐? 관세 올리면 다 우리한테 들어와서 공장 만들 텐데라고 했지만 우리에게 주기로 한 그 보조금들 삼성전자만 해도 뭐 맥시멈 9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네. 이걸 깎으려고 해도 의회가 반대하면 민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 반대할 거고 쉽지 않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또 한 번 좀 복잡한 말씀을 계속 드려서 너무 네. 죄송한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거는 이제 폐기냐 아니면 이제 존치냐 이런 문제인데 아니면 좀 개정해서 보조금을 깎아버리든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개정하는 경우에도 반도체 과학법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필리버스터 적용 대상이어서 네. 6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5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화당 쉽지 않을 상원에서 것이다. 쉽지 않은 것이고 예를 들면 잔 코닌처럼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지금 어떻게 보면 향후 2년 동안 가장 중요한 선거가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 날짜로 13일 날 이제 오늘 여기 우리나라 날짜 13일이지만 네. 미국 날짜로 13일이 되면은 상원 공화당 원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네. 비밀 투표로요. 네. 여기서 지금 두 명이 경쟁 중인데 잔 듀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쫓아가고 있는 사람은 잔 코닌이라고 하는 텍사스 상원의원이고요. 네. 잔 듀운은 텍사스 반도체 과학법에 반대했어요. 잔 코니는 반도체 과학법에 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텍사스 연방 상원의원이니까요. 네, 네. 텍사스에 그 하이텍 그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장 오스틴에 지금 그렇죠, 그렇죠. 파운드리 짓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잔 코닌이라는 사람도 반도체 과학법에 찬성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공화당 상원의원인데. 네. 그러니까 이 반도체 과학법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의회 내에서도 굉장히 이 물리기 지역구의 어떤 공장 유치라든지 네. 뭐 등등 관련돼서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네. 우리가 뭐 주로 공장 짓는 곳이 뭐 인디애나 지금 말씀하신 텍사스, 엘라바마, 조지아, TSMC도 엘라바마에 짓고 네, 있고 테네시, 우리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 짓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다 공교롭게 공화당 주지사들 공화당 맞습니다. 표밭입니다. 네, 네. 만약에 조건이 안 좋아져서 우리 거기 사업이 진척이 늦어지거나 우리가 뭐 2단계 투자해야 되는데 야 이렇게 지원 안 해주고 이렇게 규제 까다로우면 우리 2단계 못해. 우리가 나름 그래도 어떻게 힘겨루기를 해볼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그럴 때 공화당 주지사들은 아무래도 우리 편 들어줄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트럼프는 세게 압력을 가할 것이고 네, 저 네. 사람들 보조금 왜 줘? 그래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갈등도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방식은 이 바이든 방식과는 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바이든 방식은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나 네. 반도체 과학법 등을 통해서 보조금을 나눠주거나 네. 세제 혜택을 주거나 대출 프로그램을 제시하거나 등등인데 트럼프는 징벌적 접근이죠. 테리프를 때리는 거예요. 관세를. 관세를 때려서 돌아오게 만드는 협박하는 방식인데 공화당 주지사들은 우리 한국도 막 방문해서 네, 네. 자기네들 주에다가 공장 지어달라 읍소하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많이 지었잖아요. 정말. 네, 실제로 많이 짓고 있고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공화당 네. 쪽이라도. 그 공장이 정말 3분의 1이라도 우리 어디 저 평택이나 천안이나 창원이나 전주에 들어섰으면 도대체 그 첨단 일자리가 몇 개입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제가 본론 들어갈게요. 관세는 대통령 마음대로 정합니까? 관세도 조금 복잡합니다. 행정명령이라고 합니까? 트럼프 좋아하는 행정명령이라고 네, 하죠. 네. 관세를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1962년에 무역확장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네. 이게 케네디 때 통과된 것이고요. 이 무역확장법 62년 그 법에 맨 뒤에 보시면 232조에 국가 안보를 근거로 대통령이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가 안보는 누구를 생각했던 거였냐면 소련을 생각했던 거였죠. 네. 소련과 미국은 아무 경제적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관세 부과 권한을 줘도 대통령이 소련 수입품이 없는데 무슨 관세를 때립니까? 그러니까 거의 형식적인 조항이었는데 이거를 트럼프가 2018년에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서 이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 쪽에다가 이거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품목이니까 이것 관련돼서 대통령이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네, 해서 네. 그때부터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촉발된 것인데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 그 10% 보편 관세. 네. 자, 이것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의 의회가 기존에 통과시켰던 법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방금 말씀드린 그 국가 안보 조항 네.
그러면 세계 모든 국가가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이냐? 뭐 중국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정말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 우리는 하나를 주한미군이 찍어서 주둔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를 하나를 찍어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니까 대통령인 내가 관세 폭탄을 때리겠다. 이건 문제가 없어요. 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법적 근거가 네. 없는 행정명령이니까. 네. 이럴 때 의회가 나서주면 좋은데 뭐 미국 의회든 한국 국회든 보통 의회의 속성상 이게 대통령의 어떤 특정한 액션을 막기 위해서 특정적인 법안을 만드는 데는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시대에는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소위 그 사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법부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미국 정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연방 대법원 구성이 보수 6명, 진보 3명 아니냐, 트럼프 편 아니냐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연방 대법원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걸립니다. 그 전에 누가 있냐면 US District Court, US Appeals Court 이런 데들이 있어요. 여기에 페더럴 저지들, 그러니까 네. 연방 판사 한 명이 네. 트럼프의 어떤 행정명령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불락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왜 저 부정선거 뭐 이럴 때 그 연방 판사들이 이렇게 확 저거 잡아버린 적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런 적도 있고 네, 가장 가까운 예는 트럼프가 2017년에 당선되자마자 했던 그 트래블 밴이라고요. 네. 여행 금지 행정명령이 있는데 네. 당신이 중동 9개국가 7개국인가요? 9개국인가요? 하여튼 그 나라 국민이면 미국에 앞으로 90일 동안 못 들어온다. 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다음 달에 그 진보 성향의 연방 판사가 법적 근거 미약이라고 해서 불락을 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뭐 여론이나 언론에서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연방 대법원까지 쭉 가긴 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0% 보편 관세를 공약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감행할 가능성은 많습니다. 네. 의회가 막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대신 연방 판사가 이거를 불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브레이크를 걸어버릴 수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트럼프는 일종의 어떤 정치적 승리랄까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10% 관세 뭐 전수입품을 상대로 했다라는 것이 가장 크게 신문에 나오지 뭐 연방 판사가 뭐 불락을 했다 이런 거는 추후 사항이라서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치적 어떤 그럼요. 승리를 다 선언할 네. 수 있는 거니까요. 연방 판사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 나라가 우리나라 안보에 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종의 보복 관세인 보편 관세를 때리느냐 이렇게 해서 불락을 해버릴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네. 뭐 PNTR이라고 이제 그 빌 클린턴 2기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00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공화당하고 손잡고 중국의 영구적인 MFN 조항을 이제 법적 권리로 줬던 네. 그 PNTR 법안도 지금 미국 상원에서 그 법안을 폐기하자라고 법안 발의를 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통과되려면 상원의 필리버스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PNTR을 그대로 두면서 중국의 60% 관세를 때리는 네. 이런 상황들이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는 미국 정치를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네, 우리 댓글에 실시간 댓글에 턴그린님이 미국 비자 미리 받아놔야 할 거 아니냐고. 알겠습니다. 대선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완승입니다. 그죠? 완승. 완승. 정말, 네. 이렇게 저는 또 굉장히 그 정통한 소식통이 그 전날 미국의 정말 정통한 여론기관 9군데의 여론조사 예측한 표를 또 영어로 된 걸 보내줘서 보니까 또 해리스가 다 이겼길래 해리스가 이기네 이랬는데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들도 정말 영어로 앱솔루트하게 정말 이렇게 어떻게 틀려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뭐가 이렇게 빗나간 거예요? 아니 저희가 뭐 영어 공부한다고 많이 보는 이코노미스트지도 네. 거기도 뭐 선거 막판에 갑자기 해리스가 거의 이기는 것처럼 네, 또 예측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앞으로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믿기는. 네. 일단 트럼프 지지자들은 정말 여론조사에 응답 안 합니다. 네. 그러면 여론조사 기관이 할 수 있는 거는 보정 그렇죠. 작업을 네, 하는 건데 이 보정 작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치하게 보정할 수 있느냐. 네. 이거에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가 좀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말이 되나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히든 해리스라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뭐 자기는 이제 해리스를 속마음으로 찍고 싶은데 남편 눈치를 보느라고 얘기를 못하는 뭐 네. 여성 유권자들이 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1950년대도 아니고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굉장히 싶었고 오히려 걱정됐던 거는 소위 그 브래들리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잘 아시는 것처럼 1982년에 탐 브래들리라고 하는 LA 시장이 흑인 남성이었는데 여론조사에서 앞서다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백인 경쟁자한테 완패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흑인 남성이니까 지지한다라고 해놓고 결국에는 찍으러 안 찍은 거예요. 네. 그걸 이제 브래들리 효과라고 하는데 네. 오히려 브래들리 효과가 있으면 있었지. 네. 히든 해리스는 조금 시대착오적인 접근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좀 그런 차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모든 섹션에 모든 영역에 걸쳐서 트럼프의 완승입니다. 예를 들어 인종 문제, 지역 문제, 뭐 산업별, 학력별 그 중에서 교수님 보시기에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있다면요. 일단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제 그 라티노 남성. 네. 라티노 남성이 라티노 여성보다 더 이제 트럼프를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흑인 남성들도 흑인 여성보다는 트럼프를 더 많이 찍었지만 네. 그 비율이 흑인 남성이 그렇다고 트럼프를 더 찍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라티노 남성들은 트럼프를 더 찍었습니다. 과반을 넘게.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 같은 거죠. 아들 부시 대통령이 그렇게 라티노 표를 잡으려고 이민 개혁 정책을 내걸었었습니다. 뭐 워킹 뭐 비자를 준다거나 네. 뭐 그런 걸 통해서 라티노 표를 흡수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지만 실패했고요. 오히려 그 아들 부시를 그렇게 많이 비판하고 이라크 전쟁을 그렇게 많이 비판했던 트럼프가 네. 라티노 표를 끌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역사의 아이러니 같은 건데 이 라티노들 같은 경우에는 참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라티노라고 그냥 묶어서 얘기하지만 멕시칸 아메리칸이 있고 뭐 큐반 아메리칸이 있고 베네수엘란 아메리칸이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뭐 4세대, 이민 5세대 등등이어서 걔 중에는 스페니쉬를 못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럼 미국 거의 사람이죠, 미국인이죠. 뭐. 미국 사람이죠. 미국 네.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 법적으로 세금 내고 다 이렇게 와 있는데 왜 이렇게 불법 이민자가 많냐. 불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근데 라티노 남성이 지금 공화당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왜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사안이냐면 조금 역사 말씀을 조금만 드릴게요. 네. 1980년 대선 때 레이건이 지미 카터한테 크게 이기면서 1930년대부터 지속되어 왔던 소위 민주당의 뉴딜 코올리션, 네. 뉴딜 연합을 이제 깨부셨어요. 근데 1930년대 만들어졌던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만들었던 그 뉴딜 연합의 성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정부, 네.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푼다라고 네. 하는 이념과 정책 차원. 또 하나는 소위 정체성 정치라고 해서 젊은 유권자들, 흑인 유권자들, 그다음에 주이시 유권자들, 도시에 사는 사람들, 여성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정체성 그룹으로 민주당을 빅텐트 정당으로 만든 거예요. 네. 두 가지 차원이 있었는데 1980년에 레이건 혁명을 통해서 깨부쉈던 민주당의 그 차원은 이념과 정책 차원. 그러니까 빅 거버먼트다. 네. 정부는 문제지 솔루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한번 깨뜨렸지만 그 당시 민주당의 소위 아이덴티티 코올리션들 그러니까 이 정체성 연합들은 그대로 살아남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2008년에 오바마가 당선될 때도 또 역시 여성, 젊은층, 뭐 이번엔 동성연애자들, 네. 흑인들 해서 모아서 오바마 코올리션을 만들었는데 네. 이번에 라티노 유권자들이 이제 트럼프 쪽으로 넘어가면서 레이건 때 한쪽만 무너졌던 것이 이제는 아이덴티티 팔로틱스까지 동시에 다 무너질 수도 있는 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총체적인 난국 그러니까 정책과 이념으로도 대안이 거의 없고 아이덴티티 팔로틱스로도 지금 라티노를 뺏길 상황이고 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를 좀 역사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보면 이번에 그 트럼프 완승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라티노 남성들이 트럼프로 넘어간 것이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80년대 이제 레이건 집권하고 영국에서 대처가 집권하고 하면서 그렇죠. 이제 신자유주의. 거대하게 이제 신자유주의 나면서 작은 정부로 해서 그게 한 30년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비견할 아니 혹은 더 크게
이긴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의 표밭의 어떤 프레임 자체를 흔들어버리고 있다. 그 교수님은 그렇게 상당히 단순히 트럼프의 승리가 아니고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위기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민주당 굉장히 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레이건 시대에 이제 들어온 것이 뭐냐면 세금이나 네. 탈규제 네. 이런 어떤 그 우클릭하는 미국 정치가 지금 그대로 다 유지되고 있고요. 네. 그나마 그래도 민주당이 버텼던 거는 여성, 청년, 흑인, 라티노, 네. 아시안 아메리칸 이렇게 네. 짜서 LGBT 뭐, 네. LGBTQ에서 짜는 거였는데 이번에 그 특히 이제 블록 하나가 깨져버렸네요. 네. 블록 하나가 또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앞으로 뭐 그 미국 대선 예측하려면 네. 적어도 미국 대선 전에 한 6개월은 미국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네. 경제 체감도 사실은 못한 거고요, 우리가. 네. 또 하나는 선거 막판에 공화당 쪽에서 소위 성전환 스포츠 선수들 트랜스 애틀리트라고 하는데 네. 성전환 수술을 한 그 운동 선수들이 여성 이 경쟁 대회에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네. 공화당 쪽에서 엄청나게 이거를 선거 동영상을 돌렸어요. 네. 네. 이게 말이 되느냐? 네.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도 중도 쪽 사람들은 차별은 하면 안 된다. 네. 하지만 이거는 너무 지나치다. 그래요. 네. LGBT에 관대한 사람들도 그러니까요. 뭐 올림픽이나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도 이제 그런 뭐 복싱이나 이런 데서 막 때려 보면, 눕히잖아요. 이게 좀 굳이 이분은 굳이 여기 나와야 되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약간 들어요. 네네. 네.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거를 네. 공화당이 굉장히 공략을 많이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공화당이 그런 공략하는 거는 뭐 페이크 뉴스도 막 동원하고 해서 하지만 네. 민주당이 대응을 전혀 못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미 트랜스젠더 정당이 됐어요. 네. 굉장히 진보 쪽 정당이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를 입장을 네. 못 정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트럼프 완승이 네. 7개 경합주를 싹쓸이 했는데 총 득표수에서도 2004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공화당 후보가 총 득표에서도 앞섰고요. 네. 이거는 단순히 20년 만이에요? 20년 만이죠. 네. 이거는 단순히 인플레이션만으로는 좀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문화적, 정서적, 어떤 공동체적 이런 차원도 좀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성전환 그 스포츠 선수 그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민주당이 그런 공격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 전혀 대응하지 못했고 네. 앞으로 이제 소위 소울 서칭이라 해가지고 민주당은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를 네. 복귀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 뭐 몇 달 정도 이제 민주당은 자체 분석을 할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일에 야 우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졌다, 경제가 나빠서 졌지 다른 건 별 문제 없다. 라고 하고 말면 다음에 뒤집을 수 있죠. 네. 민주당이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그 LGBTQ라든지 성 정체성 문제 같은 것은 지금 민주당 내에 굉장히 많이 잠식이 돼 있어서 네. 민주당 입장을 과연 바꿀 수 있을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제 출연하신 전문가분 설명 중에 정말 와닿았던 게 이민자들 표를 트럼프가 왜 많이 가져가느냐. 이민자인데 시민권 갖고 있으면 이민자 아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고. 그렇죠. 아니 그럼 미국 시민이지 무슨 이민자냐. 이민자들은 히스패닉이든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피부색이 다르고 종교가 달라도 어쨌든 넘어오는 사람은 불법이든 합법이든 이민자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이 지역사회 그 범죄율 네.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그런 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불법 이민과 지역사회 범죄 혹은 심지어 테러리즘 네. 여기까지 연결을 막 효과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별로도 그렇고 인종별로도 그렇고 굉장히 트럼프 완승의 요인들이 많습니다. 트럼프 코올리션, 트럼프 동맹의 등장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이제 그 보수 논객인데 이제 네. 뉴욕 타임즈에다 기고하는 사람이 있고요. 제가 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은 멀티레이셜 워킹 클래스 파티다. 네. 영어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다인종. 네. 그러니까 뭐 흑인도 뭐 라티노도 다 포함하는 네. 다인종 노동자 계층 정당이다. 네. 이제 공화당이 그런 정당이 됐다는 거예요. 야, 참 네. 어떻게 참 그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아니, 표현이죠. 사실은 저 다인종 워킹 노동- 클래스 정당이 어디겠냐 하면 열의 아홉은 그 민주당이죠. 그렇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노조에 뭐 흑인의 라티노의 민주당을 연상할 법한데 네. 이번에 트럼프 완승으로 공화당이 멀티레이셜
워킹 클래스 파티가 됐다라고 네. 데이비 브룩스가 이제 뭐그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민주당은 정말 좀 많은 숙제를 이번에 안게 됐어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트럼프 동맹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동맹은 이제 네. 이 선거 연합이라는 거는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두 차원인 게 이념과 정책 차원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인종 구성 차이가 있다. 아까 이제 민주당 이제 그 네, 뉴딜 네. 관련돼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레이건과 트럼프가 공통점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의 특징은 레이건의 외교 정책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건의 외교 정책은 동맹 중심, 네, 그다음에 자유무역 네.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것만 부정하는 거지 미국 국내 정치 차원에서 보면 레이건과 똑같습니다. 세금이나 강한 국방, 강한 국경 뭐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 정말 또 흥미로운 점이 철저하게 국내 이슈만 가지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인플레이션, 불법 이민, 네. 낙태. 그러네요. 딱 요 세 가지입니다. 심지어 매번 대선 때마다 나왔던 소위 중국 때리기. 네. 그것도 이제는 한물 갔어요. 왜냐하면 중국 때리기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다 같은 입장이거든요. 바이든도 많이 때렸고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중국 때리기 같은 어떤 외교 안보 이슈도 없이 네. 우크라이나 어떻게 할 거냐, 뭐 이스라엘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사실은 분열 이슈라서 많이 얘기가 안 되고 철저하게 국내 이슈로만 운영됐던 선거죠. 네. 참. 과거 트럼프의 포지션이 트럼프가 가는 방향이 지금 이제 레이건하고도 비교를 해주셨지만 이른바 티파티로 만들어진 그 이후에 뭐 네오콘이라고 제가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과거에 네오콘들과도 상당히 차별화가 심해지고 있죠. 교수님이 좀 그럼요. 비교를 좀 해주시면. 네오콘은 결국에는 그 아들 부시 팀을 네오콘이라고 하는 거죠. 폴 울포비치라든지 뭐 딕 체이니라든지 네. 이번에도 정말 재밌었던 것이 그 딕 체이니의 딸 리즈 체이니가 카멜라 해리스랑 같이 다니면서 트럼프는 파시스트다. 이런 얘기를 막판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카멜라 해리스의 어떤 그 선거 전략에도 패착이 있었던 것이 이제 트럼프가 2015년 폭스뉴스에서 공화당 후보 경선에 뛰어들면서부터 지금 거의 10년 동안 미국 정치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누군지 이제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미국 유권자들이 원했던 것은 해리스 당신은 누구냐, 당신의 인플레이션 대책은 뭐냐, 네. 당신의 미국은 어떤 미국이냐를 궁금해했는데 네. 해리스는 선거 막판이 되면 될수록 엔타이 트럼프만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한 거예요. 네. 이번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느냐, 트럼프가 안 되느냐만 그렇죠. 보였던 네, 거죠. 네. 해리스는 안 보이고. 네, 그러니까 해리스 네. 입장에서는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참 정치인한테 최악의 경제 상황입니다. 네,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금리 인상하게 되면 크레딧 카드 빚이 많은 유권자들 입장에선 다음 달 내야 되는 이 페이먼트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참 이 정치인한테 힘든 경제 현상인데 이게 재밌는 것이 1980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1980년 대선 이후에 무려 44년 만에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이 미국 유권자들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44년 동안 미국 대선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강력한 미국 대선 요소냐라고 네. 하는 것에서 44년 동안 데이터가 없을 지경이었죠. 우리가 인플레이션 제대로 맞은 것도 한 30여 년 만에 제대로 맞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각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 중에 65세 이하인 사람들은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 누적 물가 상황에서 네. 대선을 치러보는 게 처음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네.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의 그 영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좀 누가 그러더군요. 유권자는 통계는 보지 않는다. 내 지갑을 볼 뿐. 물론입니다. 이게 좀 그러니까 뭐 바이든 행정부 때 뭐 4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3.1% 이런 거 사실은 뭐가 중요해요 지금 물가가. 그러니까 작년에 9%였다가 올해 초에 3%로 내려갔어요. 물가 상승률이. 네, 근데 네. 늘 말씀드리지만 물가 상승률은 두 가지인 게 인플레이션 레이트라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그것 말고 미국 유권자들이 몸으로 체험했던 것은 누적 물가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Cumulative Price Level이라고 하는 그게 사실은 트럼프도 탓이 있죠. 2018년 중국과의 통상 전쟁 때부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팬데믹 때 엄청 올랐던 것이 네. 안 내려가고 있었던 건데
그거를 이제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줄어들었다라고 바이든 행정부가 올 초에 얘기해가지고 처음에 바이드노믹스 얘기를 좀 꺼냈었어요. 그랬다가 유권자들 후폭풍이 너무 세니까 바이드노믹스라는 단어를 슬그머니 다 뺍니다. 유권자들 후폭풍이 네, 너무 네, 세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참 뭐 미국 가보시면 다 이제 다 체험하시는 거기도 하고요. 네, 사실. 네. 기름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참. 다시 네오콘 이야기로 들어가서 기존의 공화당과 미국의 보수가 갖고 있는 가치하고 트럼프가 같은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뭐 작은 정부, 감세 이 정도고 나머지 가치들은 오히려 기존의 공화당이나 보수가 갖고 있는 가치하고 많이 다르죠. 그건 예를 들어 동맹 중심 아까 말씀하신 트럼프의 사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가치. 중요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네오콘이라는 거는 이제 소위 이라크 전쟁 2003년에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아들 부시 행정부에서 이라크 전쟁을 밀어붙였던 사람들을 주로 네, 네오콘이라고 하는데 네.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소위 냉전 시대의 어떤 미소 간의 라이벌 구도, 미국의 그다음에 패권. 미국의 강한 군사력, 네. 패권, 네. 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고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제 네오콘들이 전면에 나섰지만 네. 2005년부터 이라크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고 2006년에 낸시 펠로시가 하원 의장으로 처음 등장하는 중간 선거 패배를 경험하고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아들 부시 행정부가 내밀었던 소위 대외 팽창 정책들은 다 망한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오바마한테 8년 동안 이제 정권을 넘겨준 네.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트럼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 안에서 이라크 전쟁은 할 수 없이 했어야 되는 전쟁이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 아무도 없습니다. 네. 네. 이미 네오콘의 그 영향력은 공화당 내에서 네.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는 게 맞고 네. 다만 요번 트럼프 완성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는 트럼프가 뭐 겨우 이겼거나 혹은 네. 심지어 졌다면 공화당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질 법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노선이 맞냐 아니면 레이건 노선이 맞냐. 레이건 노선을 대표하는 사람이 니키 헤일리라고 네, 하는 네. 경쟁자였죠. 네, 네, 네.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엔 주지사 대사죠. 출신이고 네. 이 사람은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글로벌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네.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완승하게 되면서 앞으로 향후 4년 동안 혹은 그 넘어서까지 니키 헤일리 같은 사람이 공화당 내에서 발을 붙일 수 있는 여지가 확 줄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이디 벤스라고 하는 이제 부통령 이제 당선자 네. 이제 부통령이 되겠지만 제이디 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재밌는 거는 4년 동안 처신을 잘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절대 2인자를 용납하는 네. 성격이 아니어서 네. 제이디 벤스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자기가 이제 내세우고 싶은 가치가 있을 잘해야 텐데 돼. 4년 동안 트럼프한테 눈밖에 나지 않아야 네. 2028년 대선 후보에 지금 현재 가장 앞선 후보인데 트럼프한테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자기 부통령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지지해버리면 그 사람이 이제 프론트 러너가 되는 거죠. 이런 네. 예가 아이젠하워가 8년 동안 대통령 한 다음에 8년 동안 자기 밑에서 부통령을 했던 리처드 닉슨이 네. 이제 1960년 대선에 나갔을 때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님 닉슨 부통령에 대해서 평가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젠하워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한 2주만 시간을 달라. 무슨 뜻이죠?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닉슨을 굉장히 네. 그 비토를 놨었어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끝난 다음에 임기 다 채우고 나와서 약간 뭐 안 좋은 표현으로 간을 본다고 할까요? 트럼프를 비판하기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트럼프를 따라가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애매한 포지션하다 이번에 결국 팽 됐는데 네,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네. 폼페이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레이건 공화당 쪽에 가깝죠. 그렇죠. 네, 네. 네. 웨스트포인트 나오고 네. 뭐 하버드 로스쿨 나오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핵심 참모들이 마이크 펜스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등을 돌렸는데 네, 네. 그걸 제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이제 다자주의, 동맹, 우방과의 약속 네, 네.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하고 굉장히 많이 실망했다고 하는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가 중요해? 미국이 중요하지. 여기서 딱 선명하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트럼프가 내세우는 거는 이제 네. 뭐랄까요? 뭐 너무 동맹국들이 우리를 착취한다. 네. 미국을 착취한다. 뭐 이런 생각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유럽 동맹국들이 자기 GDP의 2%도 국방비에다 안 쓴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왜 나토 지켜주느냐. 동맹국들 지켜주고 있지 네. 않냐. 네. 뭐 한국이 보면 머니머신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미국이 그동안 이렇게 그 뭐 약속 지키고 지켜주고 했는데 네. 정작 그 나라들은 미국을 이용만 하면서 자기네들 것들만 챙겼다. 뭐 이런 정서들을 공화당 유권자들한테 주로 얘기하고 공화당 유권자들은 주로 그거를 호응하고 네. 하는 그런 상황을 아름답게 표현한 게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인 거죠. 문제는 지금 이야기하는 동맹 우방이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국가인데 네. 그 중에서 또 미국이 흑자를 상당히 내는 국가고 그 중에서 또 지난 몇 년 동안 흑자가 매우 많이 늘어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렇더라고요. 트럼프에게 어느 신문 칼럼을 봤더니 트럼프에게 한국은 무역에서는 적이고 안보에서는 무임승차국이다. 이 표현에 동의하세요? 절대 동의하지 않죠. 네. 절대 동의하지 그렇게 않죠. 그 정도까지는 보지 않을 것이다. 아니 당연히 네. 우리가 무역 수지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미 무역 흑자를 더 많이 내고 있는 건 사실인데 또 많이 늘었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자료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미국의 현지 투자, 현지 생산, 거의 현지 1등입니다. 공장해서 1등. 네. 미국 내에서 일자리 창출해 준 나라로는 대한민국 1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역 수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상하게 그 트레이드 데피시트 그것만 들여다보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에 트럼프가 들어온 미국을 어떻게 보면 참 잘 됐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맹이라고 하는 혹은 뭐 냉전이라고 하는 그런 70년 동안 그 세월 동안 우리가 대미 전략, 미국 분석 이런 것들에 좀 취약했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됐으니까 네. 트럼프의 미국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도 미국을 좀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 미국을 상대할 때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 한번 정말 잘 찾아서 분석해서 한번 다루어 보자라고 네. 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잘 됐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도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해주고요. 근데 국방비 부담금 이것도 대한민국 2.7% 제일 높습니다. 네. 그리고 무슨 여러 가지 안보 무임승차국이라고 하지만 캠프 험프리즈가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예요. 그걸 우리나라가 지어줬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에서 평택. 평택 미국에서 우리가 무기 수입을 엄청 많이 해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의 말이 워낙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한다거나 방위비 분담금 가지고 한국을 압박한다거나 하는 사람은 워싱턴 DC를 다 통틀어서 트럼프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측근들이 네. 이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말 정도는 하죠. 하지만 트럼프처럼 이렇게 신조에 가깝게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근데 없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또 됐잖아요. 네, 그렇기는 하죠. 그렇긴 네. 한데,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전략적 어떤 지렛대랄까 이런 것들 네. 많이 개발도 하고, 미국 조야를 굉장히 로비도 하고, 미국 언론과 굉장히 접촉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와 이제 트럼프 측근들, 트럼프 장관들도 굉장히 많이 얘기도 하고, 그런 방식들을 좀 통해서 대미 외교를 굉장히 강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숙제를 미루는 것보다는 네. 숙제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빨리빨리. 네. 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진짜. 지금 말씀하신 협상의 테이블에서 트럼프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30년 전에 쓴 사람이라 네. 이 사람하고 거래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게다가 미국의 대통령이니 이게 참 협상이나 이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 탓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이걸 왜 못하느냐, 이걸 왜 준비 안 하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는 6번째인가 7번째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는 제일 많이 하고 니네 새로운 일자리 제일 만들어줬고 그렇죠. 무기 정말 많이 사고요. 아마 해마다 세계 세 손가락 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무기 사는. 네. 이런 거 잘 안 통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만 놓고 얘기하면 사실은 네. 조금 한계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미국 정치가 이제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보다는 네. 좀 복잡하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의회 관계도 있고 대통령과 사법부의 관계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도 있고 네. 굉장히 좀 다층적이어서 우리가 또 트럼프 임기가 4년인데 네. 4년 후에는 트럼프가 나가기 때문에 그 4년 동안 트럼프가 아마 정책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불법 이민, 네. 국경 문제 이거를 제일 먼저 이제 네.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백악관 내에 총 책임자를 벌써 임명을 했죠. 근데 네. 재밌는 것이
미국 정당 정치나 미국 정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한 정당이 막 올라가면 다른 정당이 내려가죠. 그런데 올라간 정당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 소위 권력의 오버리치라 그래서 권력을 더 막 좀 남용한달까요? 좀 이렇게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보면 네. 또 분명히 다음 선거나 이럴 때 후폭풍이 붑니다. 네. 지금 약간의 씨앗 같은 게 뭐냐면 트럼프가 이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짜르라고 네. 임명한 사람이 예전에 이 이민 문제 해결하려면 그 불법 이민자 애들하고 부모하고 다 갈라놔도 할 수 없다.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을 그 사람이 이번에 총책임자가 국경차로 된 됐어요. 거예요? 네, 네, 아, 네. 그 사람이 네, 그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 그 권력을 가져온 쪽에서 네. 약간 무리수를 두다 보면 분명히 권력을 뺏긴 쪽에서 가능성이나 어떤 또 기회가 생긴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미국 정치의 오르락 내리락하는 어떤 특징이지 않나. 네. 존 볼튼 같은 사람도 그렇게 신뢰하다가 안보보좌관으로 썼더니 또 둘이 사이 어그러져서 뭐 자서전 쓰면서 트럼프를 그렇게 또 험담을 하고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지금 근데 트럼프가 정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벌써 뭐 백악관 비서실장부터 그냥 뭐 줄줄이 지금 내가 인선 척척척. 네. 네, 하는데 네.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내부에서 좀 얘기가 많이 나왔던 사람들보다는 조금 의외의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마코 네. 루비오가 국무장관 됐는데 아마 라티노에 대한 보상 차원도 있을 것 같고요. 쿠바 사람이죠. 네, 큐반 아메리칸이고 그다음에 국방장관 인선이 참 너무 신기한 게 네. 피트 헥세스라고. 아까 제가 구글링 했는데 자료가 별로 안 네, 나와요. 뭐 저희는 크리스토퍼 네. 밀러나 뭐 이런 사람들 생각했었는데 네. 그 팍스뉴스 보시면은 네. 거기 앵커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열혈 앵커예요. 네. 근데 그 사람 제가 해서 굉장히 낯이 익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국방장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좀 파격적인 인사인데 이게 좀 주는 의미는 역시 안보 정책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백악관 중심으로 네. 트럼프가 마음대로 하겠다. 네. 뭐 이런 의미도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예전에 이 2기 행정부 때는 네. 소위 그 어른들이 없을 거다, 충성파로만 채워질 거다라고 했던 그 염려를 우리로 네. 하여금 좀 더하게 만드는 거죠. 과거에 정말 강성 사성 장군들을 비서실장이나 존 켈리나 뭐 에스퍼나 맞습니다. 네, 네. 매티스 정말 매드독 이런 사람들 고용해 봤더니 네.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군대 좀 안다고 말을 안 듣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왜 검색을 해봤냐면 피트 헤그세스를 이 사람이 장교 출신이라는데 네. 이라크전 파병 용사더라고요. 네, 네. 참전 용사인데 뭐 어디까지 뭐 이런 거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대령으로 예편을 했는지 사병으로 예편을 했는지 그리고 사실 뭐 정규 앵커도 아니고 거기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절반쯤 정치인이 됐더만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의 국방장관은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펜타곤의 수장인데 네. 방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팍스 뉴스도 아니고 팍스 앤 프렌즈라고 이제 그 보시면은 가운데 여성 앵커가 있고 양쪽에 네. 남성 앵커가 있어서 이렇게 세 명이 진행하는 아침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네. 거기에 이제 한 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이 주신 자료 중에 3번은 대선에서 져야 정당이 바뀐다라는 문장이 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네. 사실은 이제 미국 정치의 속설인데 네. 어떤 민주당이 한정 3번 연속 진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요? 1980년, 84년, 88년. 그러니까 레이건한테 2번 지고 네. 아버지 부시한테 한 번 져서 세 3번 번 연속 졌군요. 졌더니 네. 92년에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소위 중도 우파 후보를 내세운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뉴딜 콜리션, 소위 진보 계열의 후보를 내서 어떻게든 계속 승부를 봐보려고 네. 했는데 계속 진 거죠, 뭐. 네. 월터 먼데일 지고 마이클 두카키스 지고 네. 이렇게 계속 지면서 1992년에 아칸소 이 남부 쪽에 이 보수 성향의 젊은 주지사 빌 네, 클린턴을 내세워서 1992년에 네. 그것도 아버지 부시가 걸프 전쟁 승리해서 외교 안보 정책만 얘기하니까 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하는 슬로건 가지고 빌 클린턴이 그 당시에 이겼었던 거죠. 네. 근데 제 생각에 지금 이게 그 미국 정치 여러 가지 속설들 같은 것들은 트럼프 시대에 더 이상 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 돼버려서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이제 이번에 한 번 졌는데 2번을 더 져야 바뀔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제 중요한 것은 뭐 경제 문제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민주당이 이제 입장을 정해야 되는 것은 소위 문화 전쟁. 그러니까 미국의 중도파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도 안 되지만 너무 과한 역차별도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한 중도 유권자들인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되돌리게 하느냐. 네. 그게 중요한데 과연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민주당 당 내부에 소위 중도파 의원들이 남아 있는가? 왜냐하면 양극화 시대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정당은 보수, 한 정당은 진보 이렇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네. 각 정당 내에 소위 중도파가 사라졌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 이 정당 구성원들이 다 진보 진영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또 굉장히 시민단체와의 어떤 연계라든지 자기의 뭐 개인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런 소위 그 공화당이 걸어오는 문화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임할 것인가 관련돼서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다만 그래도 좀 희망적인 것은 일각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에 상원 선거에서는 미시간, 위스콘신 다 지켰고요. 네. 네바다, 애리조나를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개가 다 경합주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경합주 중에 펜실베니아만 민주당 현역 상원의원이 지고 나머지 네 군데는 다 민주당 현역 세 명이 이기고 네. 한 명이 또 자리를 지켰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주 단위, 그러니까 네바다의 민주당 현역 상원의원, 그다음에 애리조나의 민주당 현역 상원의원 됐고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도 민주당 현역 상원의원이 자리를 지켰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각 주 내부에서는 또 다른 또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애리조나 이런 데서 되는 건 진짜 인물이 훌륭했나 보네요. 그렇죠? 애리조나에서는 사실은 그 공화당 상원 여성 후보가 네. 낙태 관련돼서 말을 너무 많이 바꿨어요. 네. 네. 그래서 가예거라고 하는 이제 민주당 상원 후보가 당선이 돼서 네. 애리조나 굉장히 재밌습니다. 애리조나가 이제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켰지만 네. 이번에 애리조나 주에서만 독특하네요. 나온 그 주민 발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네. 주에만 적용되는 거. 어떤 게 있었냐면 낙태 권한을 애리조나 주 헌법에 못 박자라고 하는 게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오, 정말로요? 네, 그러니까 낙태 권한 관련돼서는 낙태를 할 수 있는 권한. 낙태를 할 수 있는 네. 권한. 네, 그거를 미국 헌법에 애리조나 주 헌법에 네, 네. 못을 박아 놔놓고서 트럼프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해리스는 그러면 낙태 권한만 가지고 선거 네. 운동을 했는데 네. 애리조나에서는 주민들이 이렇게 네. 분리해서 선택을 한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정책을 떠나서 트럼프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그 로열티가 그만큼 강하다는 그것도 거 있죠. 아니에요? 특히 애리조나라는 곳은 굉장히 무당파층이 많은 곳이에요. 네. 엔타 이스태블리시먼트. 네, 그러니까 네. 메리코파 카운티라고 하는 소위 그 뭐 거기가 주로 인구가 다 모여 있는 곳인데 나머지는 다 사막 지역이고 네. 거기 사람들이 다 무당파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처럼 이렇게 반체제, 뭐 반기성 정당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네. 그런 특징이 좀 있죠.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중산층 진짜 많이 뺏겼고, 그죠? 특히 유색인종, 흑인, 히스패닉 많이 흔들리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말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 고학력 전문직들 그 사람들 뭐 고학력 전문직들도 이번에 트럼프로 네. 돌아섰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칼리지 에듀케이티드 고학력 사람들도 네. 이번에 아까 처음에 그래서 엑스포를 보면 영역별로 다 이변이다. 네. 거주 지역, 교육 수준, 뭐 그 지역의 산업, 뭐 연령, 뭐 인종 모든 영역에서 다 트럼프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고학력 유권자를 정당이다라고 네. 하기에도 이제는 좀 어려워졌어요. 단순히 인플레이션이 큰 영향을 제일 큰 영향이지만 다라고 보기에는 구조적으로 민주당은 위기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정체성 정치로만 해왔던 네. 정체성 정치가 그냥 우리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남이가 뭐 이거예요. 네. 그게 정체성 정치인데 네. 그걸로만 하기에는 지금 미국 경제도 어렵고 네. 미국의 소위 그 세계화에 대한 반대 흐름도 너무 강하고 절대 미국 군대 어디 보내지 말자 이런 분위기도 너무 세고 네. 이런 상황인 거죠. 대선 이틀 뒤에 나온 버니 샌더스의 평가는 어떤 거였어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버니 샌더스 참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왜냐하면 버니 샌더스 정당이 됐어요. 민주당이. 의회 정당으로 보면. 네. 그런데 버니 샌더스가 일침을 가한 것이 뉴욕타임즈와의 기사에서
우리가 소위 그 노동자 계층의 어떤 그 경제적 어려움은 외면하고 너무 아이덴티티 팔로틱스만 했다. 네. 라고 하는 게 버니 샌더스의 일침입니다.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는 평생 동안 메디케어 포 올, 그러니까 모든 미국 국민들이 의료보험을 네.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거. 또 하나가 미니멈 웨이지. 그러니까 최저임금 15달러 보장하는 거. 네. 이 두 가지 가지고 평생을 싸워왔던 이 그 노장 사실 상원의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버니 샌더스는 이 버먼트 상원의원이지만 적어도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삶이었어요. 네. 미니멈 웨이지하고 네. 그다음에 의료보험 문제. 네. 그런데 자기가 소속은 아니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무소속이니까 어쨌건 의원총회를 같이 하는 민주당 쪽을 보니까 너무나 이 그 소위 정체성 정치. 그러니까 뭐 여성, 청년, LGBTQ, 흑인 뭐 이런 쪽으로만 기대서 아무 정책 대안 없이 네. 아무 민생 해결 없이 아무 경제 위기 해소 네. 없이 네. 선거를 편하게 하려고 했다. 그런 거를 버니 샌더스가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했는데 네. 이 지적이 얼마나 민주당에게 정말 깊이 인식이 돼서 민주당이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정당 색채를 바꾸느냐가 중요한데 쉽지 일단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년 후면 또 중간 선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런 상황들. 그래서 선거 결과라든지 앞으로 트럼프의 행보라든지 이런 쪽 차원에서 민주당 대응도 좀 결정되지 않겠나. 교수님 말 듣고 보니까 민주당이 진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을 많이 잃어버렸네요. 민주당이 뭘 추구하는지 딱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네. 트럼프의 막말, 예를 들면 트럼프의 어떤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든지 성차별적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국 사람들이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도에 있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별은 안 된다. 그렇지만 역차별도 안 된다. 네. 라고 하는 그 유권자들 이번에 민주당이 뺏긴 겁니다. 네. 공화당 쪽으로. 이건 다시 말해서 민주당 쪽에서 이 중도의 유권자들을 찾아올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공화당이 이번 대선에서 완전히 완승했지만 공화당이 또 너무 지나치게 차별적인 어떤 방향으로 나간다면 네. 여기 또 중도층 유권자들은 민주당 쪽에 마음을 줄 가능성도 있어요. 정치가 그래서 아마 어려운 것 같고 네. 국민 편에 서서 국민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배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그 독설과 그 혐오 발언을 일일이 나열하면 뭐 한도 끝도 없죠. 미국 사람들이 어쨌든 대통령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일일이 그건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그 정책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게 첫 번째 할 일 같아요. 네. 외교 정책은 뭐 비교적 좀 선명하게 어떻게 트럼프가 외교 정책을 펼칠지는 비교적 선명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네. 그 4년 임기 동안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순서랄까요? 정책 우선순위.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정책 우선순위가 이 제시되는 어떤 단계 그다음에 얼마나 임기가 남아 있느냐의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대응 전략 관련돼서 중요한 요소들인데 네. 말씀드린 대로 불법 이민 문제를 아마 처음에 좀 다루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계속 자기 머릿속에 박혀 있는 그 관세 네. 그 중국과의 통상 문제 네.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텐데 관세 문제 같은 거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정부 세입으로는 많이 잡히겠지만 네. 여전히 지금 너무나 높은 인플레이션 이 그 수준에 해가 되면 됐지 득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세라고 하는 것이 수입품에 대한 세금이니까 네.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을 때리고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본인이 승리했다. 내가 중국을 손 봐줬다라고 선언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기 때 그렇게 했잖아요. 일기 때 그렇게 네. 했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중국과의 통상 전쟁을 시작한 것도 2018년도 네. 중간 선거 전에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랬다가 2020년 초에 소위 퍼스트 미니 딜이라는 걸 하면서 마무리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계속 보복 그 관세를 때리니까 네. 미국의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농업주의 유권자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농산물 가지고 중국에다 팔아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저는 중국은 잘 모르지만 중국 경제가 굉장히 침체돼 있어서 중국의 내수 시장이 지금 약한데 네.
미국의 농산물을 사갈 수 있는 중국의 구매력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요소로 재정으로 생각할 수 사가야죠. 있죠. 재정으로 사가는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공산당에서. 아직 국제 발행 여력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하지만 관세를 제 생각에는 언제 내릴지 언제 인하할지를 우리가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된다. 네. 그런 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과 제가 조금 달리 보는 시각은 미국 국내 정치 차원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대통령이 요청하면 의회가 표결을 통해서 승인하는 절차가 있죠. 네.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요청 자체를 안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의회가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이론적으로는 통과시킬 수 있는데 대통령이 군사안보 정책에 있어서 소극적이거나 무대응인데 의회가 독자적으로 나선 경우는 미국 역사에서 전례가 많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이 끊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수순은 유럽 동맹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언제까지 단일 대우로 할 것이냐인데 네. 그것도 뭐 독일이라든지 소련, 러시아와의 그 경제 관계 때문에 흐트러질 거고요.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지원이 이제 끊기게 되고 그러면 젤렌스키에 대해서 휴전 협상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겁니다. 이런 네. 어떤 순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마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돼서 투입된 것도 푸틴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종전 휴전 협상 곧 시작될 텐데 그 직전까지 얼마나 많은 땅을 수복하고 확보해 놓느냐가 중요해서 아마 그런 북한군 파병 문제가 생겼던 것 같고요. 자, 그런 차원으로 돼서 우크라이나 그렇게 될 것 같고 네. 뭐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네탄야후가 이스라엘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취약한 지금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가 돼서 트럼프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하마스를 제압했다라고 선언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인질 구출 석방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일에 정말 트럼프하고 뭐 잘 협력해서 미국인 인질들도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데 네. 미국인 인질들도 구해내면 오히려 뭐 트럼프 영웅 되는 거죠 또 그런 상황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국제 정세가 조금 더 이렇게 그 안정된달까요? 뭐 전쟁이 끝나간달까요? 네. 이런 차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이제 푸틴과 이렇게 협상을 해서 내가 전쟁 끝냈다, 내가 단판지어서 끝냈다, 물론이죠. 이런 그림을 원할 텐데 물론이죠. 푸틴이라는 상대방이 그게 얼마나 거기에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 서두에서 요 질문을 드리고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었는데 그렇게 돼서 앞으로는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공화당은 트럼프의 정당이 될까요? 트럼프는 공화당을 뭐랄까 지휘할 수 있게 될까요? 뭐 일단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 내부에 소위 레이건 노선을 추종하는 뭐 동맹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트럼프가 워낙 완승을 해버려서 사람들이 몇 달만 지나면 뭐 트럼프가 이겼던 요인들 뭐 인플레이션이나 불법 이민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트럼프가 완승했다. 트럼프가 다 이겼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네. 공화당 내부에 대한 트럼프의 영향력은 이제 네. 뭐 엄청나게 커졌다고 봐야 되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트럼프 4년 후에 공화당의 이제 트럼피즘을 이어갈 계승자가 중요해지는데 네. 그때부터는 오히려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만한 거물을 지금 공화당 내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이디 벤스 제가 볼 때는 그냥 일종의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피즘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뭐랄까 그 판정이랄까 이거는 네. 결국 트럼프 시대가 지나가야 알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나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영향력이 뭐 의회나 네. 여러 곳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발휘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저희가 아마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경제 채널이니까요. 이제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트럼프라는 정말 강력한 새로운 이제 지도자가 다시 등장했는데 우리가 그 배를 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동맹 말씀하셨지만 그 배를 탈 건데 타야만 하고 네. 트럼프가 반겨주진 않더라도 내려라고 하지는 않을까요?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네. 또 기회의 창도 여러 가지 열리지 않습니까? 뭐 방산도 그렇고요. 뭐 네. 석유화학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품목적으로 볼 때도 뭐 저희 배터리 산업도 결국 뭐 IRA가 유지되는 한 중국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트럼프 시대가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위기만 가져다 준다 이런 시각은 좀 벗어나서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좀 찾아내고 제가 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저희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트럼프 대응은 미리미리 하지 말고 그때그때 하자. 네. 네. 아, 뭐, 귀에 쏙 네.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할수록 저희 자충수만 두고요. 우리 패만 미리 보여주는 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거, 별로 상관없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네. 드러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대책을 세워도 안 늦는 이유는 트럼프의 아까 말씀하신 그 협상 기술이 워낙 처음에 극단적인 입장을 먼저 던져놓고 네. 우리의 반응을 떠보는 거거든요. 여기에 넘어가면 우리가 너무 트럼프한테 쉽게 네. 지는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선거 아직 일주일도 대선 끝나고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우리 증시만 유독 안 좋고 또 환율 막 이렇게 오르고 이러다 네, 보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이나 다 좀 살짝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기회로 만들어야죠. 자, 경희대 서정건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